할머니가 돌아가셨대. 그 한마디가 이수빈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수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패션쇼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워킹을 하셨다. 90세 가까운 나이에도 시니어 모델로 데뷔하셔서 가족들 모두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었다. 난 모델이다라고 외치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거짓말이지? 오빠, 거짓말이라고 해. 수빈이 박성재의 옷깃을 붙잡고 흔들었다.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수빈의 어깨를 붙잡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놀라셨나 봐. 심장마비가 오셨대.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조옥래 여사를 친할머니처럼 여겼다. 어릴 때부터 이지형네 집에 드나들면서 옥래 여사의 손맛을 보고 자랐고 그 따뜻한 품을 알았다. 그런 분이 갑자기,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한 바로 다음 날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시다니. 아직 안 되는데. 아직 안 되는데. 수빈이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성재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수빈은 이미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다. 눈물이 쏟아졌다.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빈아, 오늘은 우리 따로 집에 들어가자. 어제 촬영이 끝나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평소와 다르게 혼자 버스를 타고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수빈은 그저 할머니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신 줄 알았다. 9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직업을 갖고 처음으로 번 돈을 손에 쥔 감격을 혼자 음미하고 싶으셨을 거라고. 그래서 순순히 보내드렸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지혁은 병원으로 달려오는 내내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아버지 이상철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의 하루를 뒤집어 놓았다. 지혁아, 할머니가. 아버지의 울음 섞인 목소리. 평생 가장 노릇을 하며 굳건하게 서 계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소리를 지혁은 처음 들었다. 33년을 가장으로 살면서도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혁은 아버지의 낯선 표정을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공허함에 가까웠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의미가 사라진 사람의 얼굴이었다. 아버지. 지혁아. 상철이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있었다. 어머니가 나한테 첫 월급을 주셨어. 어제. 90평생 처음 번 돈이라고 가장 노릇하느라 고생했다고. 상철의 손에는 구겨진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제 옥래 여사가 건네준 그 봉투를. 근데 왜 이러시는 거야, 어머니? 이제 시작이잖아. 다음 스케줄도 잡혔다고 하셨잖아. 상철이 무너져 내렸다. 지혁이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아버지의 무게가 아니라 상실의 무게가. 다정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도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교통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그녀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지만 정신적 충격은 그보다 훨씬 컸다. 어머니, 저 때문이에요. 제가 횡단보도에서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제가 먼저 건너가자고 했어요. 저만 아니었으면. 엄마 탓 아니에요. 지혁이 다정의 어깨를 잡았다. 사고는 사고예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혁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장례식장이 마련되었다. 이지혁 가족의 장례식장에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다. AP그룹의 새 대표가 된 지혁의 위상 때문이기도 했지만 조옥래 여사의 인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수빈은 영정 사진을 안고 울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어제 패션쇼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당당하게 워킹하는 모습, 90세 가까운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수빈의 가슴이 더욱 미어졌다. 할머니 아직 안 되는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수빈의 오열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성재가 그녀 곁에 서서 등을 쓸어주었다. 그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지강호도 와 있었다.
그는 누나 은호의 간이식 수술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갔다가 옥내 여사의 부고 소식을 접했다. 순이에게 연락해서 장례식장 위치를 알아낸 뒤 달려왔다. 누나는 어떻게 됐어? 강호가 지역에게 물었다. 지역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수술은 잘 됐어. 지금 회복 중이야. 근데 이 소식은 아직 알리지 마. 수술 직후라 충격받으면 안 돼. 알았어.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다. 누나가 간이식 수술을 했다는 것, 그 수술의 수혜자가 누나의 쌍둥이 오빠라는 것. 강호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고성희에게서 5억 원을 받았다는 것도. 그 돈이 지금 강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누나는 그 여자에게 172억을 거절했다. 자신은 5억에 손을 내밀었다. 같은 핏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가? 내가 살아서 사드릴 거야. 우리 엄마 내가 벌어서 사드릴 거예요. 누나가 고성희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강호는 부끄러웠다. 동생으로서, 아들로서, 남자로서 모든 면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한편 병원 중환자실에서 한우진이 눈을 떴다. 간이식 수술 후 며칠이 지났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가 찾은 것은 어머니 고성희가 아니었다. 유라. 유라는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환자분, 지금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면회는 나중에. 유라요. 내 동생이요. 수술은 잘 됐어요? 유라는 괜찮아요? 우진이 몸을 일으키려 했다. 간호사가 황급히 그를 제지했다. 환자분, 수술 부위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고성희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아들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달려온 것이었다. 우진아. 유라는요? 우진의 첫마디에 성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유라는 어떻게 됐냐고요? 수술 잘 됐어요? 부작용은 없어요? 그의 걱정을 왜 네가 해? 성희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넌 네 걱정이나 해. 네 몸이 멀쩡해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 다음 계획이요? 우진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실망이 어렸다. 엄마, 나 수술 받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내가 성재영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아직도 엄마는 믿어요? 성희의 눈이 커졌다. 우진은 계속 말을 이었다. 엄마가 그토록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나를 박진석 회장의 후계자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성재영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박진석 회장의 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엄마, 나는 그 자리에 관심 없어요. 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유라처럼. 유라는 양부모 밑에서 평범하게 자랐잖아요. 가난했을지 몰라도 사랑받으면서 자랐잖아요. 나는 그게 부러웠어요. 우진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성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갔다. 넌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 넌 재벌가의 아들이야. 평범하게 살 운명이 아니라고. 그건 엄마가 정한 운명이잖아요. 우진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나는 유라를 다시 만날 거예요. 동생으로서, 가족으로서. 그 애는 네 동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야. 성희가 소리쳤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 애는 그냥 너 살리기 위한 도구였어. 적합 판정 나올 사람이 필요했고 그게 그 애였을 뿐이야. 끝났어. 이제 그의 생각은 접어. 엄마.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정말 후회하는 거 없어요? 3살짜리 유라를 보육원에 버리고 온 거 한 번도 후회 안 했어요? 성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나는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우진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감나무 아래에서 유라가 울고 있었어요. 오빠 오빠 하면서. 근데 엄마가 내 손을 끌고 가버렸잖아요.
바나나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다시 온다고 거짓말하고. 그건 유라는 그날부터 혼자였을 거예요. 3살짜리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을까요? 근데 엄마는 안 왔잖아요. 죽었다고, 유라가 죽었다고 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게 너무 미안해요. 유라한테. 내가 그날 발버둥 쳤어야 했는데. 엄마 손을 뿌리치고 유라한테 갔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유라가 그렇게 오래 혼자가 아니었을 텐데. 우진아, 그때 넌 겨우 3살이었어. 어린애가 뭘 어떻게 해. 그래도요. 우진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는 어른이었잖아요. 엄마는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성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의 질문에 답할 말이 없었다. 아니, 답하고 싶지 않았다. 같은 시각, 다른 병실에서 지은호가 눈을 떴다. 수술 후 회복 중이던 그녀는 간호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보호자분이 오셨는데 들어오셔도 될까요? 보호자요? 누구? 은호가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녀의 양어머니 정순이었다. 엄마. 은호야. 순이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엄마, 어떡해. 지혁이한테 연락받았어. 수술 잘 됐다고. 순이가 은호의 침대 곁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은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됐어. 순이가 은호의 말을 끊었다. 미안하단 말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은호가 순이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여자가, 그 생물한 여자가 172억을 줬다며.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근데 네가 거절했다고. 100억짜리 건물도 안 받았다고. 엄마. 바보같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돈 받았으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 평생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었잖아. 근데 왜 안 받은 거야? 왜?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돈 받으면 내가 아닌 것 같아서요. 내가 아닌 게 뭐가 문제야? 돈이면 뭐든 되는 세상인데. 아니에요, 엄마. 은호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키워준 딸은 그런 딸이 아니에요. 엄마는 항상 말했잖아요. 떳떳하게 살라고.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순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 바보 같은. 나는요, 엄마. 은호가 미소 지었다. 눈물 속에서도 그 미소는 빛났다. 내가 벌어서 사드릴 거예요. 엄마한테. 언젠가 꼭. 큰 집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순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자신이 키운 딸이 이토록 대견하고 이토록 기특해서. 그리고 그 딸에게 인연 끊자고 말했던 자신이 이토록 부끄러워서. 미안해, 은호야. 결국 순이가 먼저 말했다. 엄마가 너무 심했어. 인연 끊자고 한 거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네가 그 여자한테 갈까봐 무서워서. 알아요, 엄마. 은호가 순이의 손등을 쓸었다. 나는 어디 안 가요. 엄마 딸이에요, 나는. 영원히. 장례식장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고성이었다. 그녀가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지혁이 성희를 보고 눈을 좁혔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혁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조문 왔지. 조옥래 여사님, 제가 몇 번 뵌 적 있어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성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남의 일처럼. 일면식도 없으신 분이 조문까지 오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혁의 말에 성희가 미소 지었다. 일면식이 없다고 누가 그래요? 은호와 관련이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나하고도 인연이 있는 거지.
은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지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여긴 제 할머니 장례식장입니다. 다른 얘기하러 오신 거면 돌아가 주십시오. 차갑네. 성희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나는 은호 어머니야. 은호가 수술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건 왜 궁금하신 거죠? 내 아들 살려준 사람인데 당연히 궁금하지. 성희의 말에 지역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 여자는 정말 뻔뻔했다. 은호를 이용할 대로 이용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은인 대접을 바라는 것인가. 은호 씨는 잘 계십니다.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성희가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순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장례식장이라는 장소가 그녀를 막았다. 성희가 조문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박영나가 장례식장에 뛰어들어왔다. 엄마. 영나가 성희를 불렀다. 성희의 눈이 커졌다. 영나야, 너 왜 여기 와? 직접 조문 드리려고요. 조옥래 여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네가 왜? 직접 가는 고용주가 어디 있어? 상류층 예법 좀 지켜. 성희가 영나의 팔을 잡아 끌었다. 영나가 팔을 뿌리쳤다. 엄마 경우 좀 지켜요. 뭐? 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딸이 자신에게 반항하다니. 여긴 장례식장이에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상류층 예법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영나가 제단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진심으로 옥래 여사를 추모하고 있었다. 지완 오빠의 할머니. 지완 오빠가 그토록 사랑하는 할머니. 할머니가 패션쇼 무대에 서셨다고 했을 때 지완 오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영나는 향을 피우고 깊이 절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성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장례식장 밖 성희는 영나를 데리고 나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조문했잖아요. 그 집 기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경고했잖아. 그 기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요? 엄마가 한 게 경고예요? 영나의 눈에 분노가 어렸다. 지완 오빠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어제 오토바이 사고 엄마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랬어? 엄마 어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네가 죽든 그 애가 죽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크게 다칠 뻔한 일을 겪으면 운 좋은 경고라고도 했고.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설마 정말 지완 오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긴 뭘 죽여. 경고한 거지. 성희가 태연하게 말했다. 그 남자가 내 인생 망치기 전에 내가 먼저 손 쓴 거야.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영나가 비웃었다. 엄마는 맨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우진 오빠를 위해서. 근데 그게 진짜 우리를 위한 건가요? 엄마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영나야. 성희가 딸의 어깨를 잡았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엄마는 그 무서운 세상에서 너희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영나가 성희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두는 거예요. 우리를 엄마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종이라니 그게 무슨. 나 이제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영나가 뒤돌아섰다. 약혼도 안 할 거고 지완 오빠랑도 계속 만날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박영나. 성희가 소리쳤다. 하지만 영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장례식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지완을 찾으러. 성희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 기사가 문제였어. 니들 둘 한 큐에 끝내줄게.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옥래 여사의 49제가 지나고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이지혁은 회사 업무에 복귀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 집, 할머니의 손맛이 없는 밥상.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날 저녁 지혁은 병원으로 은호를 찾아갔다. 그녀는 이미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컨디션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 주 안에 퇴원할 수 있대요. 은호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대표님 할머니 돌아가셨다면서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말해줬어? 수정이가요.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 알게 됐어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수술 안 했으면 대표님이 저 걱정하느라 할머니 못 챙기는 일 없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야?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다. 네 탓 아니야. 아무도 예상 못한 사고였어. 그래도. 그러니까 네 탓 아니라고. 지혁이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모델 데뷔하셨거든. 90평생 처음으로 번 돈이라고 아버지한테 드리셨어.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랬어. 지혁은 계속 말을 이었다. 할머니는 행복하셨어.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네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지혁이 손수건을 꺼내 은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울지 마. 네가 울면 나도 울 것 같아서. 대표님도 많이 힘드셨죠? 응. 지혁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많이 힘들었어. 근데 네가 살아서 다행이야. 네가 수술 잘 끝내서 정말 다행이야. 대표님. 은호야. 지혁이 은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네가 태어나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은 아니고 네가 완전히 회복하고 나면. 은호의 심장이 뛰었다. 지혁의 눈이 진지했다. 그 눈 속에 담긴 감정을 은호는 읽을 수 있었다.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네.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볼이 붉어졌다. 그날 밤 지혁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려는 순간 그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누구지? 지혁이 차에서 내렸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은 젊은 여자였다. 뒷모습만 보여서 얼굴을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누구세요?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지혁의 눈이 커졌다. 미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 여자는 지혁이 아는 사람이었다. 아니, 알았던 사람이었다. 오래간만이야, 지혁아. 여자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서 지혁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대체 뭡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러는 거지? 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여자 한지민. 5년 전 지혁과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갑자기 사라졌던 여자. 그녀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나타난 것인가? 미안해, 지혁아. 그때 설명도 없이 떠나서. 설명이요? 5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설명이 필요해요? 지혁이 한 발 물러섰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지민의 등장은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일까? 그때 내가 왜 떠났는지 이제야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한지민이 한 발 다가왔다. 그리고 너한테 부탁할 것도 있어. 부탁이요? 5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부탁이라뇨? 지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미안하지만 전 바쁜 사람이에요. 다른 데 가서 부탁하세요. 지혁이 돌아서려 했다. 한지민이 그의 팔을 잡았다. 지혁아,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나 정말 힘들어서 그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혁은 그 눈물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5년 전 그 눈물에 속아 넘어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혁은 할 말이 없었다. 제발. 한지민이 간청했다. 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분명 함정이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다. 10분 드릴게요. 10분 안에 말씀하세요. 고마워, 지혁아. 한지민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혁은 그녀의 눈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다. 안도가 아니라 계산. 이건 뭔가 있어. 지혁의 직감이 경고했다. 그 시각 고성희의 저택에서는 은밀한 통화가 오가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성희가 물었다. 이지혁 대표가 만났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보고가 들려왔다. 잘했어. 계속 보고해. 성희가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한지민. 5년 전 성희가 직접 선택한 카드. 이지혁을 흔들기 위해 심어놓은 장기말이었다. 그때는 실패했다. 한지민이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한지민의 상황은 달라졌다. 빚에 쫓기고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녀는 성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지혁과 지은호. 둘을 갈라놓으면 일이 쉬워지지. 성희가 와인잔을 기울였다. 지은호는 이지혁한테 기대고 있어.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 지은호도 무너져. 그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어렸다. 내 아들 살려준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용서 못해. 172억을 거절해? 감히? 성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후회하게 해줄게, 지은호. 네가 왜 그 돈을 받았어야 했는지.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이지혁은 한지민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5년 전 그녀와의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청첩장도 돌리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 한지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도 비우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10분이에요. 빨리 말하세요. 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었다. 아니, 상처라기보다는 배신감이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떠난 사람. 그 사람을 5년 만에 다시 마주한 기분은 복잡했다. 지혁아, 나 그때 협박받았어. 한지민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협박이요? 응. 누군가 나한테 접근했어. 결혼식 2주 전에. 그 사람이 네 주변을 캐고 다녔어. 너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내 가족이 위험해진다고. 지혁의 눈이 좁아졌다. 그게 누군데요? 몰라. 진짜 몰라.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전화로만 연락했거든. 근데 그 사람, 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내 가족 주소, 동생 학교, 부모님 직장. 다 알고 있었어. 한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그래서 도망쳤어. 너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서 5년 동안 연락도 없었던 거예요? 응. 그 사람이 경고했거든. 다시 너한테 접근하면 가족을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참았어. 5년 동안. 지혁은 한지민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5년 전 누군가 한지민을 협박해서 결혼을 막았다. 그 누군가는 지역의 주변을 조사할 정도로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족을 위협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다. 누구지? 누가 그랬을까? 지역의 머릿속에 몇 가지 이름이 떠올랐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연락해왔어. 한지민이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반대로 부탁하더라. 너한테 다시 접근하라고. 그러면 내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빚이요? 응. 나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사업하다가 망했거든. 빚이 3억이나 있어. 한지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엔 거절했어. 아무리 힘들어도 너한테 또 그런 짓은 못하겠더라. 근데 그 사람이 또 협박했어. 이번엔 진짜로 가족한테 손대겠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 사람 시키는 대로. 지역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 아니야. 한지민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한테 경고하러 온 거야. 누군가 너를 노리고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너한테 해를 끼치려고 해. 조심해. 지혁은 한지민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5년 전의 배신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왜 나를 도우려는 거예요? 5년 전에 그렇게 떠나놓고. 미안해서. 한지민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때 내가 용기가 없었어. 너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그래서 도망쳤어. 근데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어. 너한테 최소한 설명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지혁은 듣고만 있었다. 지혁아,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었어. 누군가 네 주변에서 일을 꾸미고 있어.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큰 힘을 가진 사람이야. 한지민이 뒤돌아섰다. 이 말하러 온 거야. 이제 갈게. 잠깐요. 지혁이 한지민을 불렀다. 연락처 남기고 가세요. 더 물어볼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지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건넸다. 여기로 연락해. 근데 지혁아, 조심해.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한지민이 사라진 뒤 지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누군가 5년 전부터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지혁은 알아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환은 작업실에서 영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영나를 봤지만 성희 이사장이 데려가는 바람에 제대로 얘기도 못했다. 그 뒤로 영나는 연락이 없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환은 불안했다. 며칠 전 오토바이 사고를 겪은 뒤로 그는 모든 것이 불안했다. 그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성의 이사장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영나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말하면 영나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다. 자기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면 영나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근데 숨기는 것도 옳지 않아. 지환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고 영나가 들어왔다. 오빠. 영나가 지환에게 달려왔다. 지환이 놀라서 그녀를 받아 안았다. 야,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오빠 괜찮아? 다리는 어때? 영나가 지환의 다리를 살폈다. 오토바이 사고 때 다친 부위였다. 괜찮아. 거의 나았어. 다행이다. 영나가 지환을 꼭 안았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야, 진짜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오빠, 나. 영나가 지환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 엄마가 무서워. 뭐? 엄마가 오빠한테 뭔가 했을 것 같아. 오토바이 사고 그거 엄마가 시킨 거 맞지? 지환은 대답하지 못했다. 영나의 눈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맞지? 오빠 표정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영나야. 엄마가 어제 나한테 그랬어. 네가 죽든 그 애가 죽든 해야 된다고. 그 말 듣고 너무 무서웠어. 엄마가 진짜로 오빠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 영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어떡해, 오빠.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아니, 알고 있었는데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근데 이젠 더 이상 모른 척 못하겠어. 지환이 영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영나야, 네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엄마 말 잘 들었으면 오빠가 다칠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야. 지환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이사장님 말 듣고 나랑 헤어졌으면 나는 더 힘들었을 거야. 사고 안 나도 마음이 다쳤을 거야. 오빠. 영나야, 나는 괜찮아. 진짜야. 이 정도 다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너랑 헤어지는 그건 진짜 못 견딜 것 같아. 영나가 지환을 바라봤다. 그의 눈이 진심을 담고 있었다. 오빠, 나 엄마한테 선언했어. 더 이상 말 안 듣겠다고. 오빠랑 계속 만날 거라고. 그래서 이사장님이 뭐래? 모르겠어. 그냥 나왔으니까. 영나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마 엄마 엄청 화났을 거야. 근데 상관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살 거야. 지환은 영나의 손을 잡았다. 영나야, 고마워. 근데 조심해야 돼. 이사장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알아. 근데 오빠도 조심해야 돼. 엄마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닥칠 폭풍을 함께 견디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 시각 고성희의 저택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회의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지시에 가까웠다. 이지환, 그 기사놈 신상 다 털어. 성희가 명령했다. 그녀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성희가 오랫동안 부려온 해결사였다. 가족관계, 재산 현황, 약점될 만한 것 전부. 그리고 이지혁 대표 주변도 감시 강화해. 어제 한지민이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성희가 잠시 말을 멈췄다. 박진석 회장 동선도 파악해.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회장님까지요?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못해? 아니요, 하겠습니다. 남자가 물러갔다. 성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박진석 회장. 그녀의 남편. 20년 넘게 함께한 남자. 하지만 성희에게 그는 남편이기 이전의 이용 대상이었다. 그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 성희는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 슈조이 그룹의 이사장이라는 자리. 하지만 최근 박진석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성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 의심의 눈초리. 성희는 그것을 느꼈다. 아직은 안 돼. 진석 씨가 진실을 알면 모든 게 끝이야. 성희는 이를 악물었다. 자신이 쌍둥이를 버린 것, 그중 한 명을 간이식을 위해 다시 찾아온 것. 그 사실이 박진석에게 알려지면 성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절대 안 돼. 절대로. 성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 지은호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순이가 옆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다.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됐어. 수술한 사람이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순이가 은호의 가방을 들었다. 퇴원하면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 엄마 집에서요? 왜?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은호가 말을 더듬었다. 순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인연 끊자고 한 거 진심 아니었다고. 알아요, 엄마. 근데 뭐? 엄마 내가 부담될까 봐서요. 나 회복하는데 시간 좀 걸릴 텐데 그동안 엄마가 고생하실까 봐. 순이가 은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따뜻함이 어렸다. 이 바보야. 네가 무슨 부담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딸 간호하는 게 왜 고생이야? 엄마. 그리고 강호도 있어. 걔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 너 수술 받는다고 하니까 걔도 정신 차린 것 같더라. 은호는 동생 강호를 떠올렸다. 고성희에게 5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로 강호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동생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 강호 어떻게 지내요? 글쎄,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 맨날 방에서 혼자 있고. 제가 태어나면 강호랑 얘기해 볼게요. 그래. 네가 얘기하면 걔도 마음 풀릴 거야. 순이가 은호의 어깨를 감쌌다. 가자, 강호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은호는 순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다. 밖은 맑은 날씨였다. 햇살이 따뜻했다. 수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였어. 은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순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지혁이었다. 대표님? 은호가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여기를? 은호 어머니한테 연락받았어. 은호 씨 데려온다고 하셔서. 지혁이 미소 지었다. 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가 들려 있었다. 퇴원 축하해. 이거 회복하는 데 도움될 거야. 감사합니다. 은호의 볼이 붉어졌다. 순이가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지혁 씨,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혁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강호가 나왔다. 그는 지혁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형. 강호야. 지혁이 강호에게 인사했다. 오랜만이다. 네. 강호의 표정이 복잡했다. 그는 지혁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죄책감 때문이었다.
자신이 고성희에게 돈을 받은 것, 그 돈이 결국 누나를 이용하려는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 강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강호야, 나 나중에 너랑 얘기 좀 하자. 지혁이 조용히 말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 순이가 차를 내오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지혁 씨, 은호 회사 일은 어떻게 해요? 휴가 중이죠? 순이가 물었다. 네, 한 달 휴가 냈어요.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쉬라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은호 잘 챙겨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지혁이 은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따뜻했다. 은호 씨는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은호의 심장이 뛰었다. 부모님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대표님, 선배라고 불러. 이제, 네. 회사 밖에서는 선배라고 불러. 대표님은 너무 딱딱하잖아. 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다. 저기. 천천히 생각해. 지혁이 웃었다. 급하지 않으니까. 지혁이 떠난 뒤 은호는 방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노크되었다. 누나. 강호였다. 들어와. 강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은호의 침대 옆에 앉았다. 누나 미안해. 뭐가? 그 여자한테 고성희한테 돈 받은 거. 은호는 강호를 바라봤다. 동생의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했다. 알고 있었어? 응. 지혁이 형한테 들었어. 누나, 나 그때 진짜 급했어.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했고 그 여자가 먼저 접근해서. 됐어. 은호가 강호의 말을 끊었다. 원망 안 해. 누나. 강호야, 너도 사정이 있었겠지. 근데 앞으로는 그 여자한테 연락하지 마. 절대로. 알았어, 누나. 강호가 고개를 숙였다. 은호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그 돈 갚아. 뭐? 받은 돈 갚아. 그 여자한테. 누나, 그게. 강호야, 그 돈 갖고 있으면 평생 그 여자한테 빚진 채로 살아야 해.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용당할지 몰라. 힘들어도 갚아. 내가 도와줄게. 강호는 누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이 진심을 담고 있었다. 누나, 172억 거절했다며? 응. 왜? 왜 거절한 거야? 그 돈이면 우리 가족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거절한 거야. 은호가 미소 지었다. 강호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 자존심, 가족의 신뢰, 나 자신에 대한 존경. 그런 거. 나는 그걸 172억에 팔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싶어. 누가 던져주는 돈으로가 아니라 내가 번 돈으로. 그게 더 값진 거야. 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나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누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 그러면 돼. 은호가 강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이 열심히 살자.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응. 누나.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결의가 어렸다. 한편 박성재는 수빈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옥내 여사의 장례가 끝난 뒤 수빈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 성재는 걱정이 되어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수빈아. 성재가 문을 두드렸다. 나야, 성재. 한참 뒤에 문이 열렸다. 수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오빠 왜 왔어? 네가 걱정돼서. 성재가 솔직하게 말했다. 밥은 먹었어? 수빈이 고개를 저었다. 입맛이 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나와, 밥 먹으러 가자. 싫어, 나가기 싫어. 그럼 내가 사올게. 뭐 먹고 싶어? 수빈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오빠, 나 할머니 생각만 나. 할머니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무대에서 그렇게 멋있게 걸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수빈이 울기 시작했다. 성재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울어, 울고 싶으면 울어.
오빠, 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성재는 수빈을 꼭 안은 채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이 지난 뒤 수빈이 울음을 멈추고 성재를 바라봤다. 오빠 고마워. 뭐가? 이렇게 와줘서. 신경 써줘서. 당연한 건데 뭘. 성재가 수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수빈아, 나. 응? 성재가 잠시 망설였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 하지만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뭔데? 말해. 진짜 나중에 네가 좀 나아지면. 수빈이 성재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오빠 혹시? 응? 아니야. 나도 나중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둘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진석 회장은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익명으로 보내온 것이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고성이가 누군가와 만나는 사진, 병원을 드나드는 사진, 그리고 몇 가지 문서들. 진석은 그 사진들을 한 장씩 살펴봤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성희가 뭔가 숨기고 있었어. 진석은 오랫동안 성희를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다. 20년 넘게 함께한 아내. 두 아이의 어머니. 그녀를 의심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성희가 비밀스럽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 우진이가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된 것, 그리고 영나가 어머니에게 반항하기 시작한 것.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당신은? 진석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알아내야 해. 진실이 뭔지. 진석의 눈에 결의가 어렸다. 같은 시각 성희는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뭐? 박진석 회장한테 서류가 갔다고? 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보낸 거야? 누가? 전화기 너머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성희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다. 찾아내. 누가 보냈는지 반드시 찾아내. 성희가 전화를 끊고 방 안을 서성였다.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박진석에게 흘리고 있었다.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성희의 머릿속에 여러 이름이 떠올랐다. 지은호? 이지혁? 아니면 다른 누군가? 찾아내야 해. 그리고 없애야 해. 성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밤이 깊어갔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어둠이 도시를 감쌌다. 이지혁은 자신의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한지민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5년 전부터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고성희일 가능성이 높았다. 은호와 관련된 모든 일의 배후에 그녀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증거를 찾아야 해. 지혁은 결심했다. 고성희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 그녀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앞으로 무슨 짓을 하려는지. 은호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혁의 눈에 결의가 어렸다. 그 시각 병원 중환자실에서 한우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이제 그는 살 수 있었다. 새로운 삶을 얻었다. 하지만 그 삶이 달갑지 않았다. 유라간으로 살아났어. 내가 버린 동생간으로. 죄책감이 우진을 짓눌렀다. 3살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감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던 유라. 오빠, 오빠. 외치던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 끌려 떠나던 자신. 미안해, 유라야, 정말 미안해.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조용히 울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다음 날 아침 성희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박진석 회장과 대화해야 했다. 어젯밤 서류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성희가 거실로 나왔을 때
박진석이 이미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 여보, 일찍 일어났네. 성희가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응. 진석의 대답이 짧았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 진석이 성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우진이 수술 받은 거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성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관리했다. 우진이? 무슨 수술? 간이식 수술. 우진이가 간이식 받았다며? 그게 누가 그래? 내가 알아냈어. 진석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당신 나한테 뭘 숨기고 있어? 우진이 수술 받는 건 왜 말 안 했어? 그리고 그 공여자가 누군지 알아? 성희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공여자가 지은호라는 것까지 알고 있을까? 지은호가 자신이 버린 딸이라는 것까지. 여보, 그게. 솔직하게 말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진석의 눈이 성희를 꿰뚫었다. 성희는 그 눈빛에서 위기를 느꼈다. 잘못 대응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알았어, 말할게. 성희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진이가 간질환이 있었어. 심각해서 이식이 필요했고. 나는 당신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 안 했어. 공여자는 누구야? 그건. 성희가 말을 흐렸다. 말해. 외부에서 구했어. 적합 판정 나온 사람을 찾아서. 외부? 누구? 그건 말해줄 수 없어. 성희가 시선을 피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지? 진석이 일어섰다. 그의 표정이 무서웠다. 나는 당신을 20년 넘게 믿어왔어. 당신이 뭘 하든 지지해줬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뭘 숨기고 있어. 그것도 우리 아들 목숨이 걸린 일을. 여보,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진석이 등을 돌렸다. 직접 알아볼게. 당신이 말 안 해주면 내가 찾아볼 수밖에. 진석이 거실을 나갔다. 성희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큰일이야. 진석 씨가 진실을 알면 끝이야. 성희는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